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변수들 점검해보고 경제와 증시까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지금은 이제 품목별 관세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예고 이후 오히려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네. 이 한국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는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 네. 말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세를 100%씩 다 매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혜국 대우란 것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경향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흔히 말하는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량 혹은 미국 내 생산 기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반도체 관세가 그러니까 기업별 관세처럼 약간 부과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하는 목표 자체가 공장을 이전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상호 관세가 결정되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보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장을 미국에 이전시킨다는 네. 개념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미국 내 미국으로 기업으로 이전한 그리고 생산 기지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반도체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에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말로만 한 계약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말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테고 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 협상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장 요구가 간절하죠. 예, 네. 간절하죠. 아무래도 해군에 관련된 상황이고 국방 안보, 진짜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양안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겼을 때 군사적인 문제가 직결되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주제는 아니지만 방위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위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방위비에 대한 내용들. 사실은 이 우리가 관세 협정을 맺었지만 관세 협정이란 것이 우리나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전 세계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얼마 하면은 미국의 관세를 얼마 낮추고 우리나라 시장을 얼마 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압박처럼 느낄 정도로 많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분명히 없고 흔히 말하는 시트가 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트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조건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기로 결정한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협상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정치적인 일단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이 요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분야 당연히 언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방위비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알래스카 투자까지도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온 상황들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회담의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조선과 방산에 대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도 15일에 개최가 됩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25% 추가 관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세 폭탄을 지금 맞았습니다. 자,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고,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관세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사실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정리된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리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돼야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이게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이쪽과 아직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빼고 조건을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 편하게 흔히 말하는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북한 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그러니까 파병 일종에 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얽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북한과 직접 대결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텝상 결국은 중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외교적인 의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의 외교를 어떻게 공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관세는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암시장에서 사는 네. 이런 메커니즘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세 협상에 좀 빠지는, 미국 입장에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거나, 혹은 협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 협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카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관세 재편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는 WTO 체제 종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관세란 것이 뭐 세금이죠. 세금이란 것을 인위적으로 걷는다는 입장이고, 인위적으로 걷게 되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는 생필품이라고 이야기, 의류 같은 것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혹은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런 생필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조업 같은 거 뭐 마진이 많은 남는 제품들은 조금 가격 인상을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마진이 적고 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품목들은 네.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채널이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금리를 또 쉽게 낮출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저하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단 안 좋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이제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또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출 분야의 침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는 않다. 지금까지 유예를 해오고 있으면서 사실 관세에 대한 효과들, 또 재고 자산 같은 것들 통해서 방어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효과라든지 어떻게 수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준 뉴스는 전혀 아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부과가 본격화가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수출국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제가 다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트럼프 관세를 기회로 삼을 만한 산업은 없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대미에 대한 교역들이 사실 중국에 대한 교역이 좀 줄고 대미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 같은 것들이 본격화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이런 쪽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수입을 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리나 이런 것도 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소를 짓든 아니면 한국 내 조선소에서 이런 것들 투자를 하든, 이 조선 산업 분야라든지 방산 산업 분야들은 또 반도체 분야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미중 패권 갈등에 따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긴 하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게 매크로 이슈인데, 매크로 입장에서는 결국 관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출 가격의 상승이고, 수출 가격의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오버롤은 많지 네. 않지만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어떤 섹터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들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수출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조선이라든지 방산, 반도체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금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소식과 함께 금 선물 가격이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풀어주실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금이란 게 상품이죠. 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금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랑 동일한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달러를 또 약화시키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입장들이 있죠. 트럼프 네. 행정부가 지금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약화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들을 강하게 해야 흔히 말하는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국 상품들의 경쟁력이 세지면서 무역의 흔히 말하는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달러가 또 예상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또 강해지는 것이 이제 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시세란 것이 이제 달러 약화 그리고 관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되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 침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하가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관세 협정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 좀 해소가 되면은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안전자산 선호 같은 것들 좀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1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달러 약세라든지 관세들의 영향 자체는 금값을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약달러 현상이 오히려 금값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물가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7월에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시장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네. 관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6월 달에 비해서 조금 더 물가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원 물가 지수를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한다라 그러면 한 3.1%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3.1%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난달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0.1% 정도 더 오른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관세가 올해 초부터 계속 부과되기 시작하고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건 값들이 어느 정도는 뭐 재고 같은 자기거 자산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이제는 오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물가 상승률이 예측보다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자산 시장에선 또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런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거고, 물가 상승률을 억제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물가가 오르게 되면 또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그 물가지수 발표에 있어서 네.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고용지수 발표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쵸. 물가지수 발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인데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가 이 두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서 특히나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낮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는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세 효과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지, 기업들이 진짜 많이 반영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12일입니다.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치를, 지표를 좀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스티브 미란이 연준 이사로 지명된 이후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이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연준 이사로 뽑히다 보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연준은 독립성, 흔히 말해서 모든 중앙은행들은 정부에 비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경제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들은 지출을 많이 하면서 물가를 상승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를 많이 발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들이 많은데, 그런 결과들이 특히나 난민을 중심으로 해서 좋지 않은 결론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 그리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연준의 노력 같은 것들, 중앙은행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왔는데, 지금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에는 측근 중에 측근이고 지금 관세 전반, 관세와
무역 적자 해소 이런 것들을 기획한 사람이라고 네. 볼 수, 그러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트럼프 정책 전반을 기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연준의 결정에 너무 세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또 우려도 뭐 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연준의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미란이 연준 이사로 지명이 되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교수님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내 2차례가 아니라 3차례 인하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B컷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지난번 FOMC 회의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에 대해서 이거 연준이 데이터를 보면서 차분히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리고 4월, 5월도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실제로 좋지 않은 것들을 통계가 좀 과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퍼졌고 이것은 흔히 말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좀 다운턴, 흔히 말하는 불황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혹은 불황 안 가더라도 뭐 침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네. 많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인데 물가가 예측보다 많이 상승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란 것이 종국적으로는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팩터. 그 특정 섹터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뭐 다른 섹터에는 덜 올릴 그런 여진이 있긴 하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 자체가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조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꺾일 수도 있는 상황들. 꺾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9월 달에 인하를 지금 거의 다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표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지표들을 확인한 이후에 통화정책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잭슨홀 미팅 전에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에 또 물가겠죠,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랑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또 선행하는 경향들, 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하는 경향들이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상 특히 이런 관세 정책들이 소비자 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실제로 국민들이 사는 베스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류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 가면은 파월 의장이 순수하게 혹은 굉장히 쉽게 금리를 낮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의견들이 있고 뭐 본인이 해임되는 한이 있어도 이 의견들을 아마 관철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연준 추가적으로 연준 이사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뭐 그렇게 도움될 일은 네. 별로 없어서 연준 의장으로 마무리하면 그것으로 사실은 그만할 일이라서 아마 이게 데이터가 예측보다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가 지표가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고 이 곧 발표된 물가 지표가 기대가 더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읽고 뭐 투자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되는 물가 지표가 기대보다 높은지 아니면 낮아지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9월 FOMC 금리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 미국 증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증시에 대해서는
입장에서는 말은 신경 안 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을 많이 쓰는 네. 입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를 이끌 수 있는 기술주 투자를 이끌 수밖에 없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고평가 논란들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 산업 전환들, AI 산업 전환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도 흔히 말하는 경론이 오가고 있는 네. 상황들이고 주가가 거의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근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 수준은 중립 수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한다는 것은 금리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수준이 좀 높은 거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봐야 되긴 한다. 근데 전반적인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폭락을 하니까 바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는 거 보면 시장의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급락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는 일정의 기대감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기술 투자,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는 이런 불확실성 해소 같은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고평가 버블 논란은 수개월째, 수년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분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그런 종목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소비재 같은 종목을 예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이 금리가 인하된다는 팩터는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주가 전반을 올릴 수 있는 팩터라고 호재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존에는 AI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실적들이 나다 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전반의 호재를 받고 흔히 말하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바꿔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재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수익 같은 것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데 한 40% 이상 가격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은 맞지만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의 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영향을 받는 소비축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해서 봐야 될 네.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200선을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단을 높여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망감이 좀 출회가 됐었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망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흔들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율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수준이 35%로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실망감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배당을 안 하고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금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선 양도세로 내는 게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양도세로 내는 게 사실 낫거든요. 양도세로 내는 게 낫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양도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배당 통해서 분리과세 받는 것보다 양도세를 내는 게 낫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배당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도소득세랑 배당세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5%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보다는 더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들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2014년부터 17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또 감면해준 제공이 있었는데 그때도 흔히 말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측에 대해서 이 혜택이 너무 같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하고 있는 상황들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제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세율을 양도세보다는 조금 낮춰야 네.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퇴직연금이죠. 401k에 가상화폐까지 편입이 되면서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현 시점에 위험자산을 선호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안전자산을 내 자산 배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세울까요, 교수님? 사실은 이제 나스닥 100이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끝난 이후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퍼포먼스 좋다는 얘기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위험한 주식들이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우려는 하는데 나스닥 100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지수 투자들의 흔히 말하는 지수 투자자들, 기술 투자자들이 조금 성과를 많이 내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은 이것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특히나 이제 물가가 상승기에 금리를 쉽게 못 낮추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역시 단기간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주면은 주가가 부양이 되긴 하지만 금리를 못 낮추는 상황에서는 2022년 조정이 올 때처럼 주가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된다.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고 금리가 많이 인하될 것이라는 뉴스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경기 침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관세 효과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늘 유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경기와 관세, 금리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조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